내 가락지를 훔쳐놓고 여태 시치미를 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겨울 눈밭 19 며느리가 맨발로 대문 밖에 내쫓겼습니다. 언 땅에 발이 쩍쩍 들러붙는데도 시어머니는 도둑으로 몰며 문을 걸어 잠갔지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그 밤, 담 하나 넘어 사는 늙은 노파가 며느리를 헛간에 숨겨 주었습니다. 온 마을이 벙어리라 얕보던 말 한마디 못하는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사흘 동안 헛간에서 벌인 일을 그 시어머니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산자락에 묻힌 작은 고을의 수옥이라는 늙은 할멈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62, 자그마한 몸에 등이 굽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벙어리 할멈이라 불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어 큰 열병을 앓고 나서 말을 잃었다고들 했지요. 말을 못하니 마을에서 할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손짓을 흉내냈습니다. 할멈, 할멈, 뭐라고 말 좀 해봐. 아이들이 놀려도 할멈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껄껄 웃는 신용을 하며 손을 내저을 뿐이었지요. 도리어 품에서 곶감 한쪽을 꺼내 아이들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할멈 앞에서 못할 말을 예사로 했습니다. 들어도 옮기지 못하는 입이라 여긴 까닭입니다. 저 할멈은 벙어리라 좋겠어. 남 흉을 봐도 소문날 일이 없으니. 그러게 말일세. 귀는 밝아도 입이 없으니 무슨 소용인가. 허나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형형하게 살아 있었지요. 무엇을 보든 오래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려버린 것을 할멈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마을 어귀 구 객주집에 삭시를 다녔습니다. 객주란 오가는 장사치의 물건을 맡아 팔아주고 잠자리와 곶간을 내주며 돈놀이까지 하던 중간 상인을 이릅니다. 수옥 할멈은 그 곶간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들고 나는 물건을 정리했지요. 그 일을 하며 할멈은 남다른 재주 하나를 익혔습니다. 셈이었습니다. 어느 물건이 언제 들어와 얼마에 나갔는지, 누가 무엇을 잡히고 돈을 구워갔는지 할멈은 그 치부책의 숫자를 눈에 담았습니다. 하루는 객주집에 젊은 장사치 하나가 들이닥쳤습니다. 객주 양반, 이거 셈이 틀렸소. 내가 맡긴 배가 10필인데 어째서 8필 값만 쳐주는 게요. 구객주가 난감한 얼굴로 치부책을 뒤적였습니다. 분명 8필로 적혀 있는데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8필이라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내 두 눈으로 10필을 세어 맡겼단 말이오. 장사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곁에서 바느질하던 할멈이 슬며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치부책의 지난달 자리를 콕콕 짚었지요. 거기에는 같은 장사치가 2필을 먼저 찾아간 기록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런. 지난달에 2필을 미리 내어 가셨구려. 그러니 오늘 셈은 8필이 맞소. 장사치가 머쓱하여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내가 깜빡했구먼. 미안하게 됐소. 늙은 할멈이 나보다 낫네 그려. 구객주가 할멈을 보며 껄껄 웃었지요. 말은 없어도 이 사람 눈은 못 속인다니까. 나보다 낫지. 암낫고 말고. 할멈은 언문도 조금 썼습니다. 유식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건 이름과 날짜와 값을 삐뚤빼뚤 적을 만큼이었지요. 곶간 일에는 그것으로 넉넉했습니다. 할멈에게는 피부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떴고 자식은 어려서 잃었지요. 빈 초가에 홀로 등잔을 켜고 홀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허나 할멈은 내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으니 한숨도 소리가 되지 못했지요. 다만 저녁상을 물릴 때면 밥 한 술을 덜어 살인문 밖 그릇에 담아 두곤 했습니다. 굶주린 들고양이며 떠도는 거지. 아이가 밤새 그것을 비우고 갔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할멈은 그 일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할멈은 꼭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객주집 툇마루였습니다. 거기 앉아 구객주와 나란히 저무는 해를 보곤 했지요. 객주는 자식도 없이
홀로 늙어가는 할멈을 오랜 벗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객주가 곰방대를 물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할멈, 세상 사람들이 참 우습네. 입만 살아서는 말이야. 할멈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 되래 목소리가 크단 말이지. 진실을 아는 사람은 외려 입이 무겁고 세상이 어찌 이리 뒤바뀌었는지 원. 할멈은 대답 대신 눈을 깜빡였습니다. 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참된 말은 혀에 있지 않고 남긴 자취에 있는 법이라고. 객주가 치부책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입은 속여도 자취는 못 속이지. 여기 적힌 먹 자국 하나가 10마디 말보다 무서운 법이거든. 사람이 아무리 발뺌을 해도 남겨놓은 흔적은 거짓을 못하니까. 할멈은 그 말을 오래 곱씹지 않았습니다. 그저 곳간의 흔한 이야기라 여겼지요. 늙은 객주의 넋두리쯤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라 싶었으니까요. 그때 할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지않아 제 손끝에서 되살아나리라는 것을요. 어서 들어가 쉬게. 밤바람이 차네. 객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할멈은 자리에서 일어나 굽은 등으로 어스름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을에는 서씨 성을 가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멈의 초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집이었지요. 그 집에는 젊은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집 온 얼굴 흰색 씨였지요. 할멈은 그 며느리와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허나 마음에 남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할멈이 우물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다 발을 헛디뎠지요. 물이 쏟아지고 동이가 굴렀습니다. 늙은 몸이 휘청하는데 마침 지나던 그 며느리가 얼른 달려와 부축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길어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할멈의 목까지 우물에서 다시 길어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멈의 옷에 묻은 흙까지 털어 주었지요.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는 저를 부르셔요. 이웃끼리 그만한 일도 못 거들겠어요? 며느리는 할멈이 알아듣든 말든 그렇게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멈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말조차 붙이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할멈은 말로 고맙다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손을 두어 번 도닥여 주었지요. 며느리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할멈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 못하는 늙은이를 스스럼 없이 대해준 사람은 온 마을에 그 며느리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올까. 할멈은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요 며칠 밤마다 여인의 우는 소리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낮게, 가늘게, 숨죽인 울음이었습니다. 할멈은 담 아래 멈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허나 그 울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할멈의 오래된 귀가 먼저 알았습니다. 담 너머에서 사나운 목소리가 울음을 짓눌렀습니다. 울긴 왜 울어? 죄 지은 것이 뻔뻔하기는. 그 눈물로 누굴 속이려고.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시끄럽다. 냉큼 부엌으로 가지 못해. 할멈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제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등잔에 불을 붙이고 할멈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담 너머 그 울음이 밤새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할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저려왔을 뿐이지요. 세상에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억울함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것을 할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담 하나 넘어 서씨 집안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서씨 집에는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덕내와 그 아들 봉출, 그리고 봉출의 아내 윤슬이었지요. 봉출은 나이 24, 우직한 젊은이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말수가 적었지요.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새벽같이 산에 올라 해가 져야 내려오니 집안 사정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윤슬은 19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한신의 딸로 지난해 봉출에게 시집을 왔지요. 여인 몸에 얼굴이 희었고 눈이 맑았습니다. 성품이 순하여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 한 번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덕내였습니다. 나이 48 살집이 있는 얼굴에 눈매가 치켜 올라갔지요. 젊은 남편을 여인 뒤로 덕내에게는 남몰래 붙은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름이었습니다. 밤이면 덕내는 뒷마을 어느 집으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골패를 쥐고 밤을 새우고 돌아오는 날이 잦았지요. 딴 날은 콧노래를 불렀지만 이른 날은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집 구석에 밥 축내는 것이 하나 늘어서는 예, 아침은 지었느냐? 예, 어머님, 상 봐 두었습니다. 윤슬이 조심스레 상을 들여왔습니다. 덕내는 밥 한 술 뜨더니 상을 밀쳤지요. 이게 밥이냐 죽이냐? 네 집 굶겨 죽일 셈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됐다. 꼴 보기 싫으니 물러가. 윤슬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부엌에 들어가서야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옷고름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봉출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앞에서는 기를 펴지 못했지요. 밤에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 죽여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방 안에서 주먹만 쥐었습니다. 그날 밤 봉출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못나서 이 고생을 시키는구려. 면목이 없소. 아닙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니가 노름에 빠지신 뒤로 집안이 이 모양이요. 내가 나무를 더 해다 팔아 빚을 갚아볼 테니 조금만 참아주오. 윤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속이 편치 않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시겠지요. 윤슬은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허나 그 마음이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윤슬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며칠 뒤 봉출이 나무찜을 잔뜩 치고 산 너머 큰 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겨울장이라 나무가 잘 팔리니 이틀 사흘 묵어야 하는 길이었지요. 여보, 내 없는 동안 어머니 잘 모시고 있으오. 장에서 나무가 잘 팔리면 당신 겨울버선이라도 한 켤레 사오리다. 먼 길 조심히 다녀오셔요. 저는 걱정 마시고요. 윤슬은 봉출의 집신끈을 단단히 메어 주었습니다. 봉출이 그런 아내를 잠시 내려다보다 나직이 말했지요. 어머니가 모질게 구셔도 너무 마음에 담지 마오. 내가 돌아와서 다 풀어드리리다. 예, 서방님. 봉출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눈길을 나섰습니다. 윤슬은 살인문 밖까지 나와 남편의 뒷모습이 산모롱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그때 윤슬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바로 그 사흘 사이에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닥치리라는 것을요. 봉출이 곁에 있었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말입니다. 윤슬에게는 시집 올 때 지녀온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옷가락지였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봉출이 윤슬의 손에 끼워준 것이었지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봉출이 몇 해를 두고 모아 장만한 단 하나뿐인 예물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으나 내 마음이요. 이 가락지처럼 한결같이 당신을 아끼리다. 봉출이 그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슬은 그 가락지를 무엇보다 아꼈지요. 손을 씻을 때도 빼어 고이 간직했다가 다시 끼곤 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니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 가락지에 눈독을 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내였습니다. 덕내는 며느리의 손을 볼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노름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저 조그만 옷가락지 하나가 눈앞에서 반짝이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예, 그 가락지 이리 내놓아 봐라. 어디 좀 보자. 하루는 덕내가 손을 쏙 내밀었습니다. 윤슬이 머뭇거렸지요. 어머님, 이건 서방님이 주신 것이라 함부로 손에서 빼지 않으려. 뭐 시어미가 잠깐 보자는데 며느리가 이러쿵저러쿵이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윤슬은 하는 수 없이 가락지를 빼어 건넸습니다. 덕내는 그것을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슬그머니 제 소매 속으로 넣으려 했지요. 어머님, 그건 도로. 알았다. 알았어. 잠깐 두고 보다가 돌려주마. 시어미가 며느리 물건 하나 못 만져보랴. 허나 덕내는
그 가락지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름판에서 크게 잃고 온 덕내는 빗독촉에 몰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뒷마을 노름꾼이 대문 앞까지 찾아와 으름장을 놓고 갔던 참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드러내겠소. 덕내는 방 안을 서성이다 소매 속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빼앗아 둔 그 가락지 말입니다. 그래, 이거라도 잡히면 급한 불은 끄겠지. 덕내는 가락지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덕내의 발길이 향한 곳은 마을 어기구 객주집이었습니다. 객주 양반, 이걸 잡히고 돈 좀 꾸어주오.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러네. 덕내가 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구 객주가 등잔 아래 그것을 비춰보았지요. 옥이 곱구려 값은 넉넉히 쳐드리리다. 헌데 이걸 도로 찾아가시려오. 아주 넘기시려오? 찾아가야지. 며칠만 융통하면 될 걸세. 객주는 치부책을 펴고 붓을 들었습니다. 날짜와 물목과 값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지요. 서덕내, 옷가락지 하나, 잡힌 날과 구워준 돈까지 먹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바로 그 곳간 안쪽에서 밤늦도록 삭시를 하던 수옥 할멈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짐짓 못 본 척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그 형형한 눈은 덕내의 손에서 객주의 치부책으로 옮겨가는 옷가락지를 놓치지 않았지요. 옆집 서씨네 마님이 야밤에 가락지를 잡히고 간다. 할멈은 그 사실을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큰일이 될 줄 할멈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내는 아무 일 없는 듯 굴었습니다. 이튿날 며느리가 가락지를 찾자 시치미를 뚝 뗐지요. 어머님, 제 가락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주셔요. 가락지, 무슨 가락지 말이냐. 나는 진작 내게 돌려주었잖느냐. 윤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제 어머님께서 보시겠다고. 어허, 이것이 시어미를 거짓말쟁이로 모는구나.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을 배웠어. 덕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윤슬은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님이 주신 단 하나뿐인 예물이 사라졌는데 시어머니는 도리어 발뺌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무렵 마을 우물가에서는 서씨네 이야기가 심심찮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씨네 마님이 또 노름판에서 크게 잃었다더군. 쯧쯧. 그 집 며느리만 불쌍하지. 그리 순한 색시가 시집을 잘못 갔어. 어젯밤엔 노름꾼이 대문 앞까지 와서 빚 갚으라 소리를 질렀다지 뭔가. 온 동네가 다 들었네. 안악들은 혀를 차면서도 남의 집 일이라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그 며느리를 감싸주지 않았지요. 그날 밤 윤슬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담 하나 너머로 그 울음이 새어나갔지요. 봉출은 산 너머 장에 나무를 팔러가 이틀째 집을 비운 참이었습니다. 윤슬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가락지 한 개가 머지않아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맨발로 내쫓는 올가미가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덕내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없어진 가락지의 죄를 만만한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말이지요. 그리하면 잡혀있는 가락지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노름빚에 손댄 제 허물도 감쪽같이 덮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저것만 내쫓으면 만사가 조용해지겠지. 덕내는 어둠 속에서 홀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일이 터진 것은 봉출이 집을 비운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덕내가 마당 한복판에서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도둑이 다 있나. 내 폐물을 훔쳐다 어디 감췄어. 냉큼 내놓지 못해. 윤슬이 부엌에서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어젯밤 내 방에서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이 집에 손댈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윤슬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 가락지를 빼앗아 간 사람이 도리어 도둑을 몰다니요. 어머님, 그 가락지는 본디
제 것입니다. 서방님이 혼례 때 주신 것을 어머님께서 보시겠다고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뭐라, 내가 언제 내 가락지를 가져갔어? 없는 말을 지어내는구나. 그래, 그럼 그 가락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것이면 어디 내놓아 보아라. 윤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락지는 이미 시어머니가 객주집에 잡혀버렸으니 며느리 손에 있을 리가 없었지요. 바로 그것이 덕내의 노림수였습니다. 없는 물건을 내놓으라니 며느리는 꼼짝없이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 다 나와 보시오. 우리 집 며느리가 시어미 폐물을 훔쳤소. 이런 도둑을 집에 둘 수 없소. 덕내가 담 너머로 목청껏 외쳤습니다. 구경꾼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수군거림이 담을 넘었습니다. 저 조용하던 새댁이 그럴 리가. 모르는 소리 말게.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모른다잖나. 윤슬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하늘이 내 편을 들성 싶으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도둑을 한시도 못 두겠다. 덕내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윤슬은 신을 틈도 없었지요. 맨발로 눈 쌓인 마당을 끌려 나갔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서방님께 여쭤보시면 봉출이 오면 뭐 그 아이도 너 같은 도둑은 마다할 게다. 썩 꺼져.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매섭게 울렸지요. 윤슬은 대문 밖 눈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언 땅의 발바닥이 쩍쩍 들러붙었지요. 이내 발등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으로 기울고 매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이었고 이 몰골로 밤길을 나섰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윤슬은 담벼락에 몸을 기댔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어갔지요. 눈물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만 계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윤슬은 산 너머 남편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 하나 넘어 수옥 할멈의 집 살인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구분 등의 노파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멈은 담 아래 쓰러져 가는 며느리를 보았지요. 맨발을 터진 발등을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았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얼른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를 붙들었지요. 누구세요? 윤슬이 흐릿한 눈으로 할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가을 우물가에서 마주쳤던 그 말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멈은 대답 대신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제 집 쪽을 손으로 가리켰지요. 윤슬은 망설였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저는 도둑으로 몰린 몸이라 저를 거두시면 할머니께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언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지요. 굵고 마디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윤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뜻밖의 온정에 겨운 눈물이었지요. 할멈은 며느리를 부축해 제 집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집더미를 헤치고 그 속에 며느리를 눕혔지요. 마른 짚이 찬 몸을 조금씩 데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멈이 제 발에서 무언가를 벗었습니다. 버선이었습니다. 낡았으나 온기가 남은 무명 버선을 할멈은 며느리의 언발에 하나하나 신겨 주었지요. 할머니, 어찌 이런 것까지. 할머니 발은 어쩌시려고요. 윤슬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멈은 그저 며느리의 발을 제 손으로 오래 문질러 주었습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자 며느리의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였지요. 할멈은 헛간에 며느리를 두고 잠시 집으로 들어가더니 더운 죽 한 그릇을 끓여왔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넘기는 동안 할멈은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리 거두어 주십니까? 온 마을이 저를 도둑이라 하는데요. 할멈은 손을 들어 며느리의 가슴께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내 마음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윤슬은 그 뜻을 알아듣고 또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친 며느리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할멈은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말은 못해도 할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둑의 얼굴에는 저런 맑은 잠이 깃들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할멈의 마음에 문득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객주집 곳간에서 본 광경이었지요. 옆집 서씨네 마님이 옷가락지 하나를 잡히고 돈을 구워 가던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할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없어진 가락지를 며느리가 훔쳤다. 아니지요. 그 가락지는 지금 구 객주집 곳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으로 잡혀놓고 그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지요. 할멈은 그 앞뒤를 단번에 꿰뚫었습니다. 허나 할멈은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 세상에 밝힌단 말입니까? 소리내어 외칠 입이 없는데요. 관아에 나아간들 말 못하는 늙은이의 손짓을 누가 귀담아 들어 주겠습니까? 할멈은 등잔 아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객주가 하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입은 속여도 자취는 못 속인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할멈의 굳었던 얼굴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지요. 입이 없으면 자취로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객주집 치부책에는 그날의 먹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덕내라는 이름 석자와 옷가락지라는 물목과 잡힌 날짜까지 말입니다. 할멈은 벽장에서 종이와 먹을 꺼냈습니다. 굽은 손으로 붓을 쥐었지요. 그러고는 잠든 며느리 곁에서 밤이 새도록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언문으로 자기가 본 것과 아는 것을 하나하나 종이에 옮겼습니다. 말은 잃었어도 이 손끝만은 진실을 적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며느리를 내쫓은 그날 낮이었습니다. 덕내는 며느리가 도망쳤다는 소문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봉추리가 돌아오면 시끄러워질 게야. 아예 관아의 고해 도둑으로 못 박아 두어야 뒤탈이 없지. 덕내는 그 길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현감 앞에 엎드려 소리 높여 고했지요. 삿도 날이 억울하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시어미 폐물을 훔쳐 달아났사옵니다. 부디 저 며느리를 잡아 엄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현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폐물을 훔쳤다. 무엇을 증좌로 그리 단정하느냐? 어젯밤 제 방에서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사옵니다. 집안에 손댈 자가 며느리밖에 없으니 며느리가 훔친 것이 분명하옵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진 것만으로 사람을 도둑이라 할 수는 없다. 이틀 뒤 사흘째 되는 날 관아뜰에서 소상이 가릴 것이니라. 그 사이 며느리도 불러다 말을 듣고 그 물건의 행방도 밝혀야겠다. 날이 그새 그 도둑이 멀리 달아나면 어찌하옵니까? 어허, 사람의 죄는 하루아침에 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러가 기다려라. 사흘째 되는 날 관아뜰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니라. 덕내는 마뜩자는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지요. 사흘 안에 며느리를 도둑으로 굳혀놓기만 하면 없어진 가락지의 죄는 영영 며느리에게 씌워질 테니까요. 이렇게 하여 사흘의 말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못 박으려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진실을 아는 그러나 말 못하는 늙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사흘 그 안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죄 없는 며느리는 영영 도둑으로 낙인 찍힐 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노파가 과연 그 사흘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헛간에서의 첫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할멈은 며느리가 깰세라 조용히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적은 종이 몇 장을 품에 넣고 굽은 등으로 마을 어귀를 향해 걸었지요. 며느리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멈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제 눈을 가리키고 다시 마을 쪽을 가리켰지요. 무언가를 보러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손바닥을 펴 아래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너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이었지요. 예, 조심히 다녀오셔요. 윤슬은 그 손짓을 알아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말 한마디 없는데도 할멈의 뜻은 이상하리만치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할멈이 향한 곳은 구 객주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객주는 막곳간 문을 열던 참이었지요. 할멈은 품에서 종이를 꺼내 객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언문으로 서신의 마님이 잡힌 옷가락지에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객주가 그것을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할멈, 이게 무슨 소린가? 옆집 며느리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다고?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곳간 안쪽 물건을 보관해 둔 괴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저 안에 서신애가 잡힌 가락지가 있으니 그걸로 며느리 누명을 벗기자 이 말인가? 할멈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객주는 난처한 얼굴로 수염을 쓸었지요. 할멈 마음은 알겠네만 이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세. 남이 잡힌 물건을 함부로 남에게 보이거나 관아에 내주었다간 나까지 장사 신용을 잃네. 잡힌 사람이 노발대발할 게 아닌가. 할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종이를 꺼내 죄 없는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 죽게 생겼다는 뜻을 또박또박 적어 보였지요. 객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 이 말이지. 알겠네, 알겠어. 헌데 나 혼자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닐세. 관아에서 이 치부책을 증자로 받아 주어야 하는데 벙어리 할멈 손짓만으로 사또가 귀를 기울이겠나?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할멈에게는 진실을 아는 눈과 그것을 적을 손은 있었으나 관아에서 소리 높여 아를 입이 없었지요. 할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듯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인을 모으겠소. 그날 밤을 본 사람들을. 증인을?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혼자 손짓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그날 밤의 일을 함께 증언해 줄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겠다는 뜻이었지요. 객주가 감탄하여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할멈 셈이 물건뿐 아니라 사람 일에도 발구먼. 좋네. 나도 힘을 보태지. 정 그리 억울한 일이면 이 늙은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나. 할멈은 그 길로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서씨네와 담을 맞댄 또 다른 이웃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악은 노름꾼이 서씨네 대문 앞에서 빚 갚으라 소리 지르던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할멈이 손짓과 종이로 그날 밤 일을 묻자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그 노름꾼이 사흘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을 드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지요. 온 동네가 다 들었는걸요. 서씨네 마님이 노름빚에 쪼들린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할멈은 그 말을 종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빚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자취였지요. 다음으로 찾아간 이는 뒷마을 노름판 근처에 사는 노파였습니다. 그이는 덕내가 그 밤 노름판에서 크게 잃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서씨네 옆편네 그날 밤 골패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잃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나갔지. 무얼 잡혀서라도 빚을 갚아야 할 판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야. 두 번째 자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밤 잃고 나가며 무얼 잡혀서라도 갚겠다 했다는 것. 할멈은 그것도 종이에 옮겼지요. 할멈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취를 모으는 사이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굽은 다리로 온 마을을 돌았으니 늙은 몸이 성할 리 없었지요. 허나 할멈은 쉬지 않았습니다. 헛간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며느리를 생각하면 다리 아픈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멈이 마을을 도는 모습을
누군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덕내였습니다. 저 벙어리 할멈이 요즘 왜 저리 부산이 돌아다니는 게야? 우물가에서도 뒷마을에서도 자꾸 사람들을 붙들고 무언가를 묻는다니. 덕내는 깨름칙했습니다. 말 못하는 늙은이가 종이를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는 꼴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지요. 게다가 쫓아낸 며느리의 행방이 감감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이 산 너머 친정으로 갔다면 진작 소식이 왔을 텐데 이 근방 어딘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덕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담 하나 넘어 수옥 할멈의 집으로 시선이 향했지요. 그날 오후 할멈이 좁은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앞을 턱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내였습니다. 할멈, 요즘 어찌 이리 바쁘게 돌아다니시나? 우리 집안일을 여기저기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할멈은 걸음을 멈추고 덕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그저 형형한 눈으로 덕내를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벙어리가 무슨 일을 안다고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었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늙은이가 조용히 제 밥이나 빌어먹을 것이지. 덕내의 목소리에 서슬이 서렸습니다. 허나 할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품에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더니 덕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옷가락지. 덕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 벙어리 할멈이 뭘 안다고 헛소리를. 덕내는 종이를 낚아채 구겨버렸습니다. 허나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말 못하는 늙은이가 옷가락지 석자를 적어 보인 것만으로 덕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고 봐. 늙은이가 감히 어디에 함부로 나서는지 후회하게 될 게야. 덕내는 매섭게 쏘아붙이고 돌아섰습니다. 할멈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덕내가 저리 발끈하는 것이야말로 캥기는 구석이 있다는 증좌였습니다. 할멈은 구겨져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겁먹을 할멈이 아니었지요. 도리어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헛간의 며느리는 하루 종일 홀로 집더미 속에서 숨죽여 지냈습니다. 할멈이 남기고 간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부디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헛간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할멈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굽은 등이 더욱 굽어 있었지만 그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할머니, 돌아오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윤슬이 할멈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할멈은 며느리의 손을 도닥이고는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등잔 아래 그것을 펼쳐 보였지요. 허나 윤슬은 그 삐뚤빼뚤한 언문을 다 읽어 내지 못했습니다. 몇 자는 알아보았으나 어떤 자는 뜻이 흐릿했지요. 할멈은 며느리 곁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며느리가 소리 내어 읽도록 이끌었습니다. 서신의 마님이 옷가락지를 객주집에 잡혔다. 윤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 갈수록 그 뜻이 또렷해졌지요. 그럼 어머님이 제 가락지를 객주집에 잡히고 그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란 말입니까?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억울함이 이제야 형체를 얻은 것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멈이 손가락으로 짚으면 며느리가 소리내어 읽었지요. 말 못하는 노파의 손끝과 갈 곳 없는 며느리의 입술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진실을 엮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눈과 손이 되고 한 사람은 입이 되어 그렇게 두 사람은 사흘의 두 번째 밤을 밝혔습니다. 허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헛간 밖에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 산 너머 장에 갔던 봉출이 나무찜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출은 품에 아내에게 줄 겨울버선 한 켤레를 소중히 안고 있었지요. 이틀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허나 대문을 들어선 봉출을 맞은 것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의 표독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헌데 윤슬은 어디 있습니까? 그 도둑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덕내가 대뜸 언성을 높였습니다. 봉출의 얼굴이 굳었지요. 도둑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가 내 옷가락지를 훔쳐 달아났다. 관아에 고발까지 해두었으니 사흘 뒤면 잡혀 벌을 받을 게다. 봉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슬이 도둑질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어미 말을 못 믿겠느냐? 내 두 눈으로 없어진 가락지를 확인했다. 집안에 손댈 자가 그 아이 말고 누가 있어? 어머니, 윤슬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라곤 그 가락지 하나뿐입니다. 제가 준 예물이니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인데 그것을 어찌 훔친단 말입니까? 예물이고 뭐고 없어졌으면 저 며느리가 가져간 게지. 너는 어찌 어미 편은 안 들고 저 며느리 편만 드느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훔쳐 어디에 감췄다면 그 가락지가 지금 어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보셨습니까? 봉출의 물음에 덕내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내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놈이 어디서 어미를 신문하듯 따지고 드는 게냐? 관아에 이미 고발까지 해두었으니 사또께서 알아서 가려주실 게다. 너는 잠자코 있어. 봉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둑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허나 어머니가 저리 단언하니 마음 한켠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아내의 자리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는데. 봉출은 품에서 아내에게 주려던 버선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의 말에서 이상한 점 하나가 떠올랐지요. 없어졌다는 그 옷가락지. 그것은 본디 봉출이 혼례 때 아내에게 준 예물이었습니다. 아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가락지가 어찌하여 어머니 방에 있었단 말입니까? 가만, 그 가락지는 윤슬의 것인데 어째서 어머니 방에서 없어졌다는 게지. 봉출의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의혹이 싹 텄습니다. 무언가 악의가 맞지 않았지요. 허나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이 봉출에게는 죄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애써 마음 밑바닥으로 눌러두었지요. 이튿날 아침 봉출이 무거운 마음으로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마을 안악 몇이 물을 깃다 봉출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그중 하나가 딱한 얼굴로 다가와 나직이 일렀습니다. 봉출이 자네 색시 말일세. 도둑질을 하고 도망쳤다는 게 사실인가? 어머니는 그리 말씀하십니다만 저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러네. 내가 그날 두 눈으로 보았거든. 자네 색시가 도망친 게 아니라 자네 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혀 맨발로 대문 밖으로 내쫓겼단 말일세. 신도 못 신고 이 엄동설 안에 맨발로 말이야. 봉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맨발로 내쫓겼다고요? 그래. 발등이 다 터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자네 어머니가 빗장을 걸어버리더군. 도둑이 제 발로 도망친 것과 맨발로 쫓겨난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 네, 참 딱해서 하는 말일세. 봉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둑이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쳤다면 어찌 맨발로 쫓겨나 피를 흘렸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이야기와 이웃의 이야기가 이토록 다르니 봉출의 마음속 의혹은 더 이상 눌러둘 수 없이 커졌지요.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옆집 수옥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봉출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지요. 이리 좀 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봉출이 다가가자 할멈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봉출이 그것을 읽어 내려갔지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뜻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도둑이 아니다. 가락지의 행방을 나는 안다. 봉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윤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락지의 행방을 아신다니요. 할멈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지금은 소리 내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러고는 사흘째 되는 날
관아뜰로 오라는 뜻을 손짓과 글로 전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요. 봉출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형형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하는 늙은이의 눈이 어머니의 어떤 호통보다도 진실하게 느껴졌지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할머니, 봉출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과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지요. 한편 할멈은 그동안 모은 자취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름빚에 몰려 있었다는 이웃의 증언, 그 밤 노름판에서 잃고 나가며 무얼 잡혀서라도 갚겠다 했다는 뒷마을 노파의 증언, 그리고 객주집 치부책에 또렷이 남은 서덕내라는 이름과 옷가락지라는 물목, 잡힌 날짜까지 이만하면 되었다. 할멈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관아뜰에 이 자취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으면 아무리 완강한 시어머니라도 발뺌할 수 없을 터였지요. 할멈은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손짓으로 일렀습니다. 이제 곧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윤슬이 할멈의 손을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할멈은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할머니, 저는 사실 이 세상에 저를 믿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은 멀고 서방님은 어머님 편이실 테고 그저 도둑으로 몰려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할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손을 제 가슴에 가만히 얹었지요.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이 추운 겨울에 저는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서방님이 오시면 서방님도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릴 거예요. 할멈은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볼에 흐른 눈물을 굵은 손으로 닦아 주었지요. 오랜만에 두 사람의 얼굴에 옅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 밖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멈이 재빨리 등잔불을 껐지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담 너머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 덕내가 헛간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근방에서 인기척이 났는데 저 벙어리 할멈 집 헛간이 수상하단 말이지. 덕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며느리가 이 근방 어딘가 숨어 있으리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지요. 게다가 저 말 못하는 할멈이 제 일을 캐고 다니는 것도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엔 저 헛간을 뒤져봐야겠어. 그것이 정말 저 안에 숨어 있다면 벙어리 할멈까지 관아에 끌고 가 도둑을 숨겨준 죄를 물어야지. 덕내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저 며느리만 다시 잡아다 도둑으로 못 박으면 잡혀있는 가락지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제 노름빛 허물도 영영 덮을 수 있으리라. 덕내는 그렇게 셈하고 있었지요. 헛간 안에서는 등잔불을 끈 제 할멈과 며느리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할멈이 그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 없는 위로였습니다. 허나 할멈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 고비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헛간을 뒤지러 오면 그동안 애써 모은 자취도 며느리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희망이 비치는가 싶던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위기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지요.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관아뜰에서 시비를 가리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지요. 허나 그 전날 밤 시어머니 덕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할멈이 옷가락지, 석자를 적어 보인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할멈이 무언가를 알고 있어 자칫하면 내 노름빚이며 가락지, 일이 죄다 들통날 판이야. 덕내는 초조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근방에 숨어 있고 할멈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사흘째 관아뜰에서 그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었지요. 안 되겠다. 날이 밝기 전에 저 헛간을 뒤져야겠어. 저 며느리만 다시 붙잡아 도둑으로 못 박으면
할멈이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지. 덕내는 등불을 들고 살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담을 돌아 수옥 할멈의 집 헛간으로 향했지요. 바로 그 시각 헛간 안의 할멈은 어떤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진실을 먼저 알아채던 그 귀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먼저 들은 것이었지요. 할멈은 잠든 며느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다급히 일렀지요. 집더미 깊숙이 몸을 숨기라는 손짓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윤슬이 잠에 취해 물었습니다. 할멈은 얼른 며느리의 입을 손으로 막았지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집더미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그 위에 마른 짚을 수북이 덮었습니다. 자신은 그 앞을 굽은 등으로 가로막고 앉았지요. 이윽고 헛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등불을 든 덕내가 안으로 들어섰지요. 할멈,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게야? 할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집단을 뒤적이는 신용을 하며 늙은이가 잠자리를 살피는 척했지요. 덕내는 등불을 이리저리 비추며 헛간 안을 살폈습니다. 집더미며 농기구며 구석구석 눈길이 닿았지요. 분명 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집더미가 왜 이리 수북해? 덕내가 집더미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윤슬은 그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덕내는 손에 든 막대기로 집더미를 쿡쿡 찔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막대 끝이 집 속을 헤집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찌른 막대가 그만 윤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윤슬은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삼켰지요. 조금만 더 깊이 찔렀다면 그 자리에서 발각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할멈이 곁에 있던 항아리를 팔꿈치로 툭 쳐 넘어뜨렸습니다. 항아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지요. 덕내가 화들짝 놀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할멈이 밤중에 무슨 짓이야. 덕내의 정신이 항아리 쪽으로 쏠린 그 틈에 할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덕내의 소매를 붙들고 헛간 반대편 구석을 손가락으로 다급히 가리켰지요. 마치 저쪽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응. 저쪽에 뭐가 있다는 게야? 덕내가 할멈이 가리킨 구석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멈은 그 틈에 며느리가 숨은 집더미 앞을 다시 굽은 등으로 막아섰지요. 등불이 반대편 구석을 비추는 동안 집더미 속며느리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덕내가 구석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것은 낡은 멍석과 빈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셋. 아무것도 없잖아. 벙어리 할멈이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덕내는 한참을 뒤지다 결국 헛간을 나갔습니다. 할멈의 재치가 아니었다면 며느리는 그 밤에 발각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이 닫히자 며느리가 집더미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요. 할머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멈은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허나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시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의심이 이토록 깊어졌으니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동이 트기가 무섭게 화가 미쳤습니다. 덕내는 헛간에서 물러났으나 그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곧장관하로 달려가 며느리가 옆집 헛간에 숨어 있다 고하였지요. 이윽고 덕내는 사령 두엇을 앞세우고 다시 할멈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 헛간을 샅샅이 뒤지시오. 그 도둑이 여기 숨어 있는 게 분명하오. 사령들이 헛간으로 몰려가 집더미를 마구 헤집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멈도 막을 도리가 없었지요. 마침내 집더미 속에서 며느리가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 도둑년이. 덕내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윤슬이 비명을 질렀지요. 놓으십시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이 아니면 왜 숨어 있었어? 죄가 없으면 당당히 나설 것이지. 이것을 당장관하로 끌고 가시오. 바로 그때 할멈이 사령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품에서 그동안 모은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었지요. 진실이 여기 적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허나 덕내의 눈에 그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화근이었구나. 저 종이를 이리 내놔. 덕내가 할멈의 손에서
종이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등불에 그것을 가져다 대었지요. 할머니, 안 됩니다. 윤슬이 외쳤지만 늦었습니다. 할멈이 밤을 새워 적은 그 자취들이 등불에 닿아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삐뚤빼뚤한 언문으로 적힌 증언들이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지요. 이제 무슨 수로 나를 걸고 넘어질 테냐. 벙어리 늙은이가 끄적인 종이 쪼가리는 죄다 제가 되었다. 객주집 장부에 이름 석자가 있은들 객주가 남의 집안일에 나설 리 없이 잡힌 적 없다. 잡았대면 그만이야. 덕내가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할멈은 타 버린 종이의 죄를 망연히 바라보았지요. 며느리는 사령들에게 붙들려 관하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며느리의 울부짖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란의 잠에서 깬 봉출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사령들에게 끌려가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윤슬,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봉출이 달려가려 했지만 어머니 덕내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봉출아, 저 도둑에게 홀리지 마라. 며느리가 옆집 헛간에 숨어 있었다. 죄가 없으면 왜 숨어? 관아에 끌려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야. 어머니, 그래도 제 아내입니다. 말이라도 들어보아야 어미 말을 거역할 셈이냐. 저거 편을 들면 너도 도둑을 감싼 죄를 받을 게다. 봉출은 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머니에 대한 오랜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허나 봉출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 헛간에 숨어야 했던 아내, 그것이 정말 죄지은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봉출은 멀어져 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할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을 새워 모은 자취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으니 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말도 잃고 이제 애써 적은 자취마저 잃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소리 큰 자의 편으로 기울어가는 듯 했지요. 할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굽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늙고 힘없는 벙어리가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를 끌고 간 무리가 사라진 골목에는 재만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담 너머로 그 광경을 구경하다 혀를 차며 돌아섰지요. 저 벙어리 할멈이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봤구먼. 그러게 말일세. 도둑 하나 감쌌다가 저 늙은이도 관아에 불려가게 생겼어. 수군거림이 할멈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허나 할멈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할멈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흩날리는 잿더미를 바라보던 그 눈에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스쳤지요. 다 버린 것은 자기가 밤새 옮겨 적은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종이의 뿌리, 곧 객주집 괴짝 속 치부책의 먹 자국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덕내는 잿더미를 태우고 이겼다 여겼지만 진짜 자취는 그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진실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고 죄 없는 며느리는 도둑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지요. 허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간 뒤 할멈은 한동안 잿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요. 평생을 말 없이 살아온 할멈이었으나 이 순간만은 목 놓아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는 죄가 없다고,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허나 그 외침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 오래전 객주집 툇마루에서 구 객주가 하던 말이 할멈의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참된 말은 혀에 있지 않고 남긴 자취에 있는 법이니라. 할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지요. 자기에게는 혀가 없어도 자취를 짚어 낼 눈과 손이 있었습니다. 다 버린 것은 옮겨 적은 종이일 뿐 진짜 자취는 객주집 치부책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지요. 그 먹 자국은
10마디 말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굽은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의 마지막 해가 지기 전에 저 진실을 관아뜰에 펼쳐 놓아야 했습니다. 할멈은 그 길로 구 객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들이닥친 할멈을 보고 구 객주가 놀라 일어섰지요. 할멈, 이 무슨 일인가? 얼굴이 왜 이래? 할멈은 손짓으로 다급히 사정을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갔다. 시어머니가 내 종이를 태웠다. 허나 치부책은 남아있다. 어서 그것을 들고 관하로 가자. 그 다급한 손짓을 오랜 버신 객주는 단번에 알아들었지요. 그러니까 저 서신의 마님이 애먼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다. 이 말이지. 게다가 자네가 애써 적은 걸 태워버렸다고? 이런 못된 사람을 봤나. 객주는 괴짝을 열어 치부책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걸치며 나섰지요. 갓세, 할멈, 이 늙은이가 증인이 되어 주겠네. 내 눈으로 그 여인이 가락지 잡히는 걸 똑똑히 보았으니까. 할멈은 객주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오는 길에 이웃 안악과 뒷마을 노파도 불러 세웠지요. 그동안 자취를 증언해 준 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이라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할멈의 형형한 눈빛과 간절한 손짓 앞에서는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가 본대로 사또께 말씀드리지요. 죄 없는 사람이 도둑으로 몰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말 못하는 노파를 앞세운 한 무리의 증인들이 관아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관아뜰에서는 이미 시비를 가리는 마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대청에 앉고 뜰 아래에는 끌려온 며느리 윤슬이 꿇어 앉아 있었지요. 그 곁에서 시어머니 덕내가 삿대질을 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또 나리, 저 며느리가 바로 제 폐물을 훔친 도둑이옵니다. 헛간에 숨어 있던 것을 제가 붙잡아 왔사옵니다. 죄가 없다면 어찌 숨었겠사옵니까?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현감이 윤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시어미의 옷가락지를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나리, 윤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위였으나 그 눈은 맑았지요. 그 가락지는 본디 제 것이옵니다. 지난해 혼례 때 지아비가 제게 끼워준 예물이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잠깐 보시겠다며 가져가신 뒤로 돌려받지 못하였사옵니다. 없는 물건을 내놓으라 하시니 제가 도둑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닥쳐라.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나리, 저 며느리가 죄를 면하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사옵니다. 덕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현감이 눈살을 찌푸렸지요. 증좌가 없이는 어느 쪽 말도 믿기 어렵다. 그 가락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겠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리, 그 가락지의 행방을 아뢰올 자가 여기 있사옵니다. 관아 뜰문으로 구 객주가 치부책을 받쳐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수옥 할멈과 이웃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덕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객주집. 그렇소이다. 사또 나리, 소이는 마을 어귀에서 객주집을 하는 자이옵니다. 여기 이 치부책을 보아 주시옵소서. 사흘 전 바로 저 서신의 마님이 옷가락지 하나를 소인의 객주집에 잡히고 돈을 꾸어 갔사옵니다. 날짜와 물목과 액수가 여기 또렷이 적혀 있사옵니다. 객주가 치부책을 펼쳐 올렸습니다. 현감이 그것을 받아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에는 서덕내라는 이름 석자와 옷가락지 그리고 잡힌 날짜가 먹 자국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치부책에 적힌 날 내가 가락지를 잡혔느냐? 현감이 덕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덕내는 말을 더듬었지요. 그것은 그 가락지는 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날은 제가 객주집에 간 적도 없사옵니다. 간 적이 없다. 헌데 어찌 내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느냐? 그날이 아니오라. 저는 며느리가 가락지를 없앤 그날 밤에는 집에 있었사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덕내의 진술이 앞뒤로 마구 어긋났습니다. 가락지가 없어진 날과 자기가 객주집에 간 날을 둘러대려다 스스로 말이
꼬여 버린 것이었지요. 처음엔 간 적이 없다더니 이내 그날 밤 집에 있었다 하고 다시 날짜를 바꾸니 듣는 이가 다 그 거짓을 알아챘습니다. 내 말이 어찌 이리 오락가락하느냐. 며느리가 훔쳐 달아났다는 그 가락지가 어찌 내 손에 들려 객주집에 잡혀 있었단 말이냐? 그것은 객주는 답하라. 이 가락지를 잡히러 온 자가 여기 이 여인이 분명하냐? 현감이 덕내를 가리켰습니다. 구객주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뢰었지요. 분명하옵니다. 날이 야심한 밤에 홀로 찾아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이 가락지를 내밀었사옵니다. 며칠 뒤 도로 찾아가겠다 하였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어찌 있겠사옵니까? 들었느냐 서덕내. 객주가 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는데 그래도 발뺌을 할 테냐? 궁지에 몰린 덕내는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날이 속지 마시옵소서. 저 객주와 벙어리 늙은이가 한 통속이 되어 소인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저 장부의 이름도 며느리가 소인의 이름을 사칭해 적어 넣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뜻밖의 억지의 뜰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허나 구 객주가 코웃음을 쳤지요. 원, 별소리를 다 듣겠소이다. 그 밤에 가락지를 잡히러 온 얼굴을 소인이 어찌 잊겠소. 게다가 잡힌 물목을 적는 것은 객주집 주인인 소인이지 물건 맡긴 사람이 아니외다. 며느리가 어찌 남의 장부에 손을 댄단 말이오. 현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더구나 저 늙은이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혀가 없는 자가 무슨 수로 객주를 꿰어 너를 얽는단 말이냐. 억지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덕내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긋난 앞뒤를 꿰맞출 재간이 없었지요. 뜰에 모인 사람들의 눈길이 온통 덕내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뜰 문으로 한 사내가 뛰어들었습니다. 봉출이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봉출은 뜰 한복판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아니라 현감을 향해 또렷이 아뢰었지요. 그 옷가락지는 소인이 혼례 때 제 아내에게 준 예물이옵니다. 소인이 몇 해를 모아 장만한 것이라 그 옥의 무늬 하나하나까지 기억하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아내의 것이옵니다. 헌데 그 가락지가 어찌하여 어머니 손에 들려 객주집에 잡혔단 말이옵니까? 봉출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어머니, 바른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아내의 가락지를 가져가 잡히신 것이지요? 그래 놓고 그 죄를 아내에게 씌우신 것이지요? 봉출아, 너마저 어미를 의심하는 게냐? 의심이 아니라 이 치부책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발. 봉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던 아들이 마침내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억울함 앞에서 봉출은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지요. 이어 며느리 윤슬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 없이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지요. 날이 소인의 친정은 이웃 고을 한씨 집안이옵니다. 소인이 시집 올 때 지녀온 것이라곤 그 옷가락지 하나뿐이었사옵니다. 지아비가 준 그 가락지를 소인은 손 씻을 때조차 고이 빼어 간직하였사옵니다. 그것을 훔칠 까닭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제 것을 어찌 제가 훔친단 말이옵니까? 윤슬의 말은 이치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제 물건을 제가 훔쳤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이웃 안악과 뒷마을 노파의 증언이 더해졌습니다. 날이 저 서씨네 마님이 노름빚에 쪼들린 지 오래이옵니다. 그 밤 노름판에서 크게 잃고 나가며 무얼 잡혀서라도 갚겠다 하였사옵니다. 맞사옵니다. 노름꾼이 사흘 안에 빚을 갚으라 대문 앞에서 소리치는 것을 온 동네가 다 들었사옵니다. 자취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노름빚에 몰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가락지를 몰래 빼앗아 객주집에 잡히고 그 죄를 만만한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 이제 그 전모가 관아뜰에
훤히 드러났지요. 현감이 서한을 내리쳤습니다. 이제야 진위가 분명해졌구나. 서덕내는 듣거라. 내가 제 노름빚을 갚고자 며느리의 폐물을 빼돌리고 그 죄를 애먼 며느리에게 씌워 관아에 무고하였다.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맨 발로 내쫓았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도다. 날이 소이는 남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하려 한 죄. 이를 무고라 한다. 무고한 자는 그가 씌우려 한 죄를 도리어 제가 받는 법이니라. 여봐라. 저 여인을 옥에 가두고 그 죄를 엄히 다스리라. 덕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껏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덕내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했다. 노름빚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했구나.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해 다오. 봉출아, 나 좀 살려 다오. 사흘 전 며느리를 맨발로 내쫓으며 문을 닫아 걸던 그 시어머니가 사흘 만에 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슬은 그 모습을 잠잠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상하리만치 남아있지 않았지요.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누명을 벗은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현감은 윤슬의 누명을 벗겨주고 객주집에 잡힌 옷가락지도 되찾아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관아뜰을 나서며 윤슬은 곧장 수옥 할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할멈의 굵고 마디진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거나 도둑으로 몰려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할멈은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발을 내려다보았지요. 사흘 전 맨발로 얼어있던 그 발에는 할멈이 벗어 신겨 준 무명 버선이 그대로 신겨 있었습니다. 할멈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은 없어도 그 미소 안에만 마디말이 담겨 있었지요. 봉출도 다가와 할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허물을 대신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리석어 아내의 말을 고지 듣지 못하고 할머니께서 나서 주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봉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지난 일을 탓하지 말라는 말 없는 위로였지요. 여보, 이제 다 끝났소. 내 다시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리다. 봉출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슬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지요.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구 객주가 껄껄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내 진작 말하지 않았나. 입은 속여도 자취는 못 속인다고. 이 할멈 눈이 온 마을에서 제일 밝다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제야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그 뒤로 윤슬과 봉출은 할멈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자식 없이 홀로 늙어가던 할멈에게 늙음하게 따뜻한 자식이 생긴 셈이었지요. 세 사람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옥에서 벌을 마친 덕내는 그 뒤로 노름을 끊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용서를 받고서야 제 허물을 뉘우친 것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노파가 소리 큰 자의 거짓을 이겼다고요. 참된 말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긴 자취에 있고 묵묵히 진실을 지키는 마음에 있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혀는 거짓을 꾸밀 수 있어도 남긴 흔적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흔적을 끝까지 읽어낸 것은 다름 아닌 말 없이 세상을 오래 들여다본 한 늙은이의 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보기 아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